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무시당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이 공짜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 말을 제 아들 입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저더러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남이 대놓고 모욕한 말보다 가족이 무심코 내뱉은 진심이 훨씬 깊게 박힌다는 겁니다. 엄마는 어차피 시간이 많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딱 그 말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아주 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애들 아침 챙겨주던 시간, 몸살이 나도 죽 끓여들고 달려가던 시간, 허리 끊어질 듯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 계단을 오르던 시간, 병원 예약을 미루고 며느리 야근 대신 손주를 데리러 가던 시간, 반찬통 씻고 빨래 개고 화장실 청소하고 유치원 가방 챙기고 하원 시간 맞추느라 밥도 대충 삼키던 시간, 그 시간들이 그 애들에겐 그저 시간 많은 엄마가 해준 일 정도였던 겁니다. 그날 저는 정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버텨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아무 값도 없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은 박선자 69입니다.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식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저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설비 회사를 다녔고 저는 동네 반찬 가게를 오래 했어요. 새벽장 보고 점심 장사하고 집에 와서 다시 저녁 준비하고 그러다 밤이 되면 둘이 마주 앉아 텔레비전 보며 오늘은 좀 팔렸나? 내일은 비 온다네. 그런 얘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과 저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아들을 키울 때도 없는 형편에 공부시키느라 고생했고 결혼할 때도 전세 보태주느라 제가 모아둔 적금까지 깼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깝진 않았어요. 자식이 잘 살면 그게 부모 마음의 보람이니까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정말 멍하게 지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군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가는 소리, 제가 밥 먹는 숟가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너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 자주 와. 주말엔 같이 밥 먹자. 어차피 손주도 엄마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고마웠습니다. 아, 그래도 자식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려 하는구나. 며느리도 그땐 참 싹싹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어머니 계시면 제가 마음이 놓여요. 진짜 친정엄마보다 더 편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스스로도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내 자리는 남아있구나. 처음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정도였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잠깐 집에 들러 반찬만 몇 가지 해놓고 오거나 며느리 늦는 날 저녁만 챙겨주거나 주말에 아들 내와서 같이 밥 먹고 오는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번 손이 닿기 시작하면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갑자기 회의가 늦어진다고 아이들 하원 좀 부탁했고 또 어느 날은 아들이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이틀만 와 있어 달라고 했고 또 어느 날은 손주가 열이 난다며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 딱 이번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번만이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고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챙기게 됐습니다. 월요일엔 첫째 피아노, 화요일엔 둘째 태권도, 수요일엔 영어학원,
목요일엔 학교 준비물, 금요일엔 체험학습 도시락, 그 집 애들 스케줄을 엄마인 며느리보다 제가 더 잘 알 정도였어요. 아침에 제 눈이 먼저 떠지면 휴대폰부터 봤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나? 손주가 아프다 한 건 없나? 오늘 학교 준비물은 뭐였지? 우유 사다 놔야 하나? 과일은 떨어졌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자식 집에 너무 얽매이지 마. 내 몸도 챙겨. 그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때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손주 크는 거 보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엔 저도 기꺼이 했어요.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최고하고 웃으면 힘든 줄도 몰랐고 며느리가 어머니 아니었으면 회사 못 다녔어요. 그러면 괜히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감사라는 게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더군요. 처음엔 고맙던 일도 너무 오래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걸 권리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퇴근 후 저더러 엄마 오늘 애들 시켰지? 하고 묻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오늘도 힘들었지? 그 말부터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해놓은 일이 기본값이 됐습니다. 반찬이 냉장고에 있으면 당연한 거고, 애가 씻겨 있으면 당연한 거고, 숙제 다 해놨으면 당연한 거고, 유치원 준비물 챙겨져 있으면 그것도 당연한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몸살이 심하게 와서 아침부터 일어나질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이 펄펄 나고 관절이 쑤셔서 베개에서 머리도 못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며느리도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서 꼭 애들 등교를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 아픈 몸을 일으켜 죽 한 숟갈도 못 뜨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을 열면서 이러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또 속으로 다독였습니다. 그래, 오늘만이겠지.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집에 계시니까 이런 때 제가 좀 부탁드릴 수 있어 다행이에요. 말투는 예의 있었어요. 표정도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시간은 내 급한 일보다 덜 중요하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제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게요. 저는 수영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늙으면 같이 수영장 다녀보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먼저 가버렸고 저는 남은 시간에 가족들 스케줄을 맞추느라 제 이름으로 등록된 어떤 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청 문화센터에서 수영반 모집 전단을 보고도 신청하지 못했어요. 하필 그 시간이 손주 학교 시간과 겹쳤으니까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을 때도 저는 못 갔습니다. 그 주엔 며느리가 연수 가서 애들 봐줘야 해. 치과 예약도 2번이나 미뤘어요. 안과도 미뤘고 정기검진도 미뤘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스스로 납득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도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문제가 터진 날은 정말 별것 아닌 날이었어요.
손주 둘 다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제가 저녁까지 먹여놓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식으로 늦고 아들은 먼저 퇴근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죠. 큰애가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며 저한테 공책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했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면 꼭 보여줄 거야.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아빠한테 뭔가 보여주는 날은 늘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못 풀고 짜증이 잔뜩 난 얼굴이었어요. 애가 공책을 들고 아빠 나 받아쓰기 100점 하고 뛰어갔는데 아들은 힐끗 한 번 보고는 응 잘했네 끝이더군요. 애 표정이 바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래도 좀 제대로 봐줘. 애가 하루 종일 기다렸잖니. 그랬더니 아들이 물 마시다 말고 저를 보며 퉁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애 앞이라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기죽은 얼굴로 방에 들어가 버리니까 저도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오냐오냐가 아니라 아빠가 관심을 좀 가져야지. 그 한마디에 아들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정말 무심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시간이 많잖아.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러자 아들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반응해 줄 수 있는 거지. 난 회사 다니고 피곤해서 그렇게까지 못해.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애들 봐준 것도 엄마 시간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 순간 제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자리였고 거실엔 저랑 아들이랑 손주 둘뿐이었습니다. 둘째는 소파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다 우리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고 큰애는 방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정확하게 제 심장을 찔렀거든요. 엄마는 어차피 시간이 많잖아.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엄마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다. 엄마 하루는 가벼운 하루다. 엄마가 미룬 병원, 포기한 여행, 접어둔 취미, 못 간 수영장, 늦춘 잠, 아픈 몸 끌고 나온 아침들, 그 모든 시간이 아들에겐 그냥 많은 시간 정도였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시간이 많아서 내 애들 봐준 줄 아니? 아들은 아차 싶은 얼굴이 잠깐 스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변명하더군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해서 나는 웃음이라는 게 정말 있더군요. 그래, 내가 여유가 있었지. 그래서 내 애들 병원도 데려가고 학원도 보내고 반찬도 해놓고 숙제도 봐주고 빨래도 개주고 네가 놓친 생일 준비도 다 했지.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로 끝내자. 아들이 놀라. 엄마, 그게 무슨 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어요. 큰애가 울먹이며 할머니 어디가? 하고 물었는데 그 순간은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나와야 했습니다. 더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소리 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무엇보다 제가 제 시간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만들며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문자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애들이 찾는데요. 일단 통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정말 오랜만에 아무 알람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손주 등교 시간도 아니고 반찬 챙길 시간도 아니고 누구네 집 초인종 누를 시간도 아닌데 습관처럼 눈이 떠지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뭐하지?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너무 비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 되어버리자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사흘 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옆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내 시간이 남아도는 시간이라고? 며느리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상 답이었죠. 사람은 거짓말보다 머뭇거림으로 더 많은 걸 말합니다. 며느리는 결국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당연하게 늘 계셔서 저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기보다 허탈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잊고 있었구나. 나는 잊지 않았는데 너희는 너무 편해서 잊을 수 있었구나. 그 뒤로 저는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미안하다. 나 오늘 병원 간다. 나 약속 있다. 오늘은 못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내가 너무한가? 애들이 무슨 죄냐? 며느리가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나? 그런데 신기한 건 세상은 어떻게든 굴러간다는 겁니다. 아들은 연차를 쓰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시차 출근을 조정했고 아이들 학원 시간도 바꾸고 돌봄 교실도 알아보고 결국 자기들이 방법을 찾더군요. 그걸 보며 저는 또 한 번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던 일들 중 사실은 내가 해주니까 굳이 바꾸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다는 걸요. 한 달쯤 지나 구청 수영반 모집 공고가 다시 떴습니다.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신청서를 냈어요. 등록증을 받아들었을 때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뭘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수영 첫날 물에 몸을 담그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남편과 같이 와보자고 했던 그 약속도 생각났고 그동안 제 시간을 다 남에게 내주며 살았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강사가 처음이세요? 천천히 하세요.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다정하게 들리던지 괜히 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 3회 수영을 다녔고 병원도 제때 다녔고 친구들 점심 약속도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제 아들이고 손주들은 여전히 제 사랑이었고 며느리도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죠? 하면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수첩부터 봤어요. 정말 가능한지, 그날 병원은 없는지, 내 약속은 없는지. 처음엔 아들이 그걸 좀 낯설어 했습니다. 엄마, 그날 뭐 있어? 하고 묻기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있지. 내 시간이.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 시간이. 참 당연한 말인데 저는 69이 되어서야
처음 제대로 써본 말 같았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앉자마자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잘못 말했다. 저는 가만히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 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많다고 한 거. 그 말, 그게 제일 잘못이었어. 저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처라는 건 사과 한마디로 즉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는 알겠니? 아들이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해준 건 시간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그 말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시간이 아니라 삶이었다. 맞아요. 저는 7년 동안 손주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침을 줬고, 제 몸을 줬고, 제 계획을 줬고, 제 계절을 줬고, 제 삶의 조각들을 조용히 그 집에 옮겨 놓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그걸 이제라도 알아준 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론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을 내 집에 맡기지는 않을 거야.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 관계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예의를 갖추게 됐고, 더 미리 물어보게 됐습니다. 손주들도 여전히 저를 좋아하지만, 이젠 제가 정한 날에만 봅니다. 그게 더 건강하더군요. 사랑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억울함이 줄어드니, 아이들을 볼 때 더 순수하게 기뻤습니다. 가끔 큰애가 말합니다. 할머니, 수영 끝나고 와?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할머니도 바쁘다. 그러면 아이가 할머니도 바쁘구나 하고 웃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좋습니다. 그 아이에겐 이제 저는 시간 많은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 시간이 하찮았다는 걸.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 시간이 하찮았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었다는 걸요. 가족을 사랑해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기꺼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헌신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도 살고 나도 살더군요.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은 누군가 남는 시간을 가져다 쓰듯 함부로 써도 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었고 제 숨이었고 제 몫의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시간을 다시 제 손에 쥐고 삽니다. 늦었지만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남은 인생 끝까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